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한국이 엄청난 한방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소식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 중인 현무 시리즈의 성능만 놓고 봐도 세계 군사 강국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평가할 정도로 발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무기가 바로 현무5입니다.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소개하지만 외형만 보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가깝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크기와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무5는 최대 36톤에 달하는 발사 중량과 무려 8에서 9톤급으로 추정되는 탄두 중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중에 이러한 괴물 스펙을 갖춘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초강력 탄도미사일 현무5에 대해 전 세계가 놀라움을 표하는데도 중국은 이를 비웃으며 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현무5의 성능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불과하며 사거리와 전략적 의미에서 중국의 둥펑 시리즈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라는 비판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외형만 크고 실제 성능은 과장되었다라며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전략 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현무5가 실전에서 사용됐을 때의 위력이 바로 오늘 아침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국방부까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들은 대개 핵탄두의 중량을 1톤 내외로 설정해 사거리를 늘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탄두 중량을 극도로 키워 엄청난 벙커 버스터 기능에 초점을 맞춘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즉 미사일이 공중 폭발하는 핵과 달리 이 지하 깊숙이 침투하여 단번에 적의 전략 자산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폭탄의 공중 폭발보다 제대로 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지하 200에서 300m에 도사리고 있는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핵무기는 지하에 충분히 깊이 숨어 있다면 방사능 오염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지만 현무5처럼 지하 수백 미터를 뚫고 들어가 마하 10 이상 속도로 충돌할 경우 적 지휘부가 생존할 여지가 대단히 낮기 때문입니다. 영미권 주요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이 핵을 가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는 북한에게 더 무서운 억제력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핵무기를 아직 갖고 있지 않음에도 주변국들에게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대지, 지상 발사형, 잠수함 발사형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되도록 설계되어 잠수함이나 수상함에 탑재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강력한 해양 투발 수단까지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 강대국들도 이러한 한국 해군의 발전상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현무5보다 한층 진보된 현무6이 개발 중이라는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무7의 콘셉트가 잡혀있다는 비공식 보도도 이어지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숨가쁠 정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 채널 JSF는 현무5의 미사일 컨테이너 길이가 10m 이상이라며 중국 둥펑 31 ICBM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괴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또한 현무5의 사거리는 고작 800km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보도를 이어가지만 정작 CCTV나 군사 전문지에서는 만약 탄두 중량을 1톤 정도로 낮추면 사거리가 5,500km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는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 그리고 일부 아시아권 전역을 한국의 사정권 내로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이미 중국 내 일부 군사 패널들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핵이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현무5 같은 탄도미사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왜 당장 핵무장을 하지 않고 미사일 전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핵을 제조하는 것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그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외교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다수의 국제사회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 초강력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급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이미 보유했고 여기에 더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 중이라며 잠재적인 적성 국가들로부터 함부로 한국을 건드렸다가는 심각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해양과 육산 전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배치 플랫폼을 다양화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미 일부 성공시킨 사례가 있고 향후에 차세대 잠수함들이 건조된다면 현무5 계열 무기가 수중에서 발사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만약 한국이 잠수함발 탄도미사일 전력을 완성한다면 사실상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마저 얕볼 수 없는 해양 전략군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지형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그에 따른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사 선진국들이나 나토 동맹국들도 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각종 지대공, 지대지 유도무기, 그리고 현무미사일까지 독자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안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극초음속 기술을 완벽히 구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성공적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미사일은 사실상 핵투발 수단과 다름없다라는 평가가 국제군사포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탄도만 교체하거나 소형화 기술을 적용하면 핵을 탑재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는 결국 한국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핵탄두를 실제로 제작하기만 하면 완성도 높은 전략 무기를 언제든지 손에 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해구산 역시 든든하지만 언젠가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바뀔 경우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력을 더욱 갖춰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이 작은 나라 주제에 왜 이렇게 위험한 장난감을 만드는가 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곧 한국의 전력 고도화에 대한 두려움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현무5의 개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대남 위협 발언을 한층 더 거칠게 바꾸곤 합니다. 현무5는 지하 수백 미터에 숨어있는 우리 지도부를 노린 미사일이니 실전에서 생존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식의 협박이 오가고 있으나 정작 그러한 강경 발언이야말로 현무5가 북한에 얼마나 큰 공포를 안기고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그 결과 북한은 저마다 더 강력한 무기를 내세우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예산 그리고 외교적 네트워크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해도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우주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다탄두 재도립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결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에 부품 수급이나 위성 기술 확보, GPS 정밀 유도 등에서 훨씬 수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이 기를 쓰고 노력해도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북한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현무 계열 미사일은 극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현무5를 격하하려 하지만 내부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이 무기는 지하 깊숙이 숨은 중국군 지휘부까지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군사적 기술력과 전력 강화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지의 산물입니다. 역사를 통해 주변 세력이 한반도를 유린해온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핵 없는 핵보유국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국가적 총의가 모여 핵보유를 추진한다면 핵폭탄과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결합해 순식간에 아시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자제하는 대신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통해 사실상의 핵억제 효과를 누리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한국을 함부로 흔들 수 없으며 그들이 먼저 도발한다면 그 어떤 결과가 닥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록 작은 영토와 한정된 자원을 지닌 나라일지라도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경쟁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 나토 등 서방 세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방위산업 수출까지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주포 K9과 K2, 전차, 잠수함, 군함, 미사일 시스템 등으로 이어지는 K-디펜스가 아시아는 물론 중동, 동유럽 시장을 석권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방력이 점차 보강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더는 전쟁의 희생양이 아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가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주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유의 기술력과 우수한 경제력, 그리고 확고한 국방 의지로 만들어진 현무5와 미래형 현무 시리즈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전쟁을 원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겠지만 만약 누군가 한국을 침범하려 든다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의 참혹함이 될 것임을 현무5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비롯되며 한국의 고강도 미사일 개발은 그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압도적 타격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택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군사 무대에서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탄두 중량 9톤이든 8톤이든 속도가 마 10이든 그 모든 스펙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적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국토와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라는 굳은 의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최근 해외에서 벌어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사례들을 단 한 번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숨막힐 듯 날렵하게 질주하는 K2 전차, 늪지와 산악지대를 아무렇지 않게 돌파하는 K2의 기동력, 그리고 함께 포문을 열어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K9 자주포의 강력한 화력까지 한국 무기는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위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카타르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K2 전차는 이게 정말 사막 전차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들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카타르군의 기갑부대가 한국군이 가진 K2 전차의 움직임에 탄성을 금치 못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입니다. 국산 전차가 5km 떨어진 목표물을 80% 이상의 명중률로 타격했다는 이야기부터가 전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카타르군 지휘부는 당장 사막 작전에 투입해도 손색 없겠다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전차라 불리던 독일 레오파르트 시리즈조차도 K2 전차와 함께 사막을 누비는 모습을 보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기름값 걱정 없이 독일상 초명품 기갑들을 사들였음에도 K2가 보여준 수준급 사막 기동성을 보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모델은 궤도 폭을 넓히고 중앙 타이어 공기압 조절 시스템까지 갖춰 모래 지형 돌파가 특화된 전차인데도 K2 앞에서는 사막형 전차라는 명성을 무색해 했습니다. 사실 K2 전차에게 사막 환경은 낯선 무대가 아닙니다. 이미 2018년 오만에서 진행된 성능평가에서 모래 폭풍을 가르고 완벽한 주행 테스트를 통과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K2는 어디에 내놔도 굴러간다 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게다가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지형과 갯벌 등 온갖 지형이 뒤섞여 있어 전차 개발 요구사항 자체가 극한 환경에도 거뜬히 견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폴란드, 노르웨이, 중동 등 어디에 가든지 K2는 마치 자국 지형인 양 질주하며 상대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며 기갑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늪지대, 험준한 지형 어디에서도 K2는 꿋꿋하게 기동하며 그 성능을 가감없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육군이 직접 영상을 공개했는데 진흙탕과 늪지, 급경사 구간을 아무렇지 않게 주파하는 모습이 전세계 밀리터리 애호가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K2가 어디서나 질주할 수 있는 비결은 박능동 622입 서스펜션과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 덕분입니다. 전차가 주행 중인 노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자세와 궤도 장력을 유지하니 사실상 주행 중간에 퍼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산악지대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국가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국토의 86%가 산악지대여서 K2 전차의 기동성이야말로 군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웃나라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두고 분쟁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성능이 입증된 최신의 전차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연스럽게 K2와 알타이가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성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는 K2의 배다른 동생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성능 차이가 명확합니다. 알타이는 65톤 수준의 7축 보기륜, 수동 장전 방식으로 4명이 탑승해 장전을 담당해야 하지만 K2는 56톤 수준의 6축 보기륜에 반능동 6기입 서스펜션과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수동으로 장전하는 것과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주포 발사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은 비교하기도 민망한 차이입니다. 실제로 터키 알타이는 독일제 파워팩을 사용했음에도 오만의 사막시험 중 한 차례 멈추면서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반면 K2는 무사히 질주하며 평가단을 매료시켰습니다. 알타이와 K2의 가장 큰 차이는 단지 전투 중 사소한 편의성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K2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ISU를 적용해 전차가 무릎을 꿇는 자세, 이 차체를 크게 기울이는 자세 등 극단적인 자세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산악지형에서 이런 기술은 곧 전투력으로 직결됩니다. 자세가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심한 지형에서 적을 조준할 때 전차가 원하는 각도로 몸을 낮추거나 세울 수 있다는 점은 전술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 덕에 K2는 3.5세대 전차 중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K9 자주포까지 더하면 적군 입장에서는 가히 악몽이나 다름없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 중 하나인 폴란드에서 이미 대규모로 구매해 실전 배치했고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쟁쟁한 선진국들도 속속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K9 자주포는 빠른 사격 속도와 정확도를 갖췄고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속 사격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여기에 험준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이 1000마력 이상의 강력한 엔진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가성비로만 따져도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들의 경쟁 제품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각지에서 필승 콤비로 불립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 오랜 세월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산악, 논밭, 갯벌, 혹한기, 혹서기 등 모든 극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폴란드의 늪지에 갖다 놔도 됐고 카타르와 오만의 사막에 풀어놔도 됐으며 이 노르웨이의 겨울 설원 속에서도 위풍당당하게 굴러다녔습니다. 세계 군사 강국들이 모두 한국 무기가 이 정도 수준이었나? 라고 의아해할 정도였으니 지금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서 K2PL 버전을 따로 개발하면서 6년 보기륜을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폴란드도 이제 K2의 설계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자국 자영에 맞춰서 이런저런 개량을 한다고 했지만 막상 써보니 원형 그대로가 가장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를 본 다른 나라들도 점차 K2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아르메니아처럼 실제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정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이런 흐름에 자극받아 신형 전차와 자주포를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지만 K2와 K9의 압도적 기동성과 경제성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국방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K2 전차가 폴란드 험지를 누비는 영상이 올라와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저게 진짜 3.5세대 전차인가? 4세대 전차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물과 진흙을 묻히며 험지를 돌파하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래서 산악과 갯벌이 많은 한반도에서 만든 전차는 어디든 간다 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말조차도 K2의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탄성이 절로 나오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수출 성적 역시 폭발적입니다. 폴란드가 대규모로 구매 계약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확대하며 K9 자주포, K2 전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 역시 K2와 K9 도입을 놓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조차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와 성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K2와 K9은 이제 단순한 전차와 자주포가 아니라 명실상부 세계 방산 무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산 무기의 기세는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작 세계 각국의 실전 지형에서 진행된 평가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혹독한 환경 덕에 차량 무게와 기동성, 엔진 성능, 파워팩 신뢰성, 자동화 사격 시스템 등을 모두 최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K2와 K9인 것입니다. 터키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알타이가 결국 K2의 배다른 동생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라는 자부심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K2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보며 당장은 기술적으로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타이는 아직 파워팩 국산화조차 완성되지 않아 2025년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때까지 K2가 전장에서 더 많은 실전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양전차 간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 전차가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오세요 라는 말이 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들린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력은 이미 K9 자주포가 보여준 성공 사례에 이어서 K2 전차로도 세계 여러 나라를 매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과 바다, 논밭과 갯벌, 뚜렷한 사계절로 대표되는 가혹한 환경 한반도에서 태어난 무기가 전 지구적 전장을 무대로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 무기가 최고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해외 여러 나라 군 관계자들이 몸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식화된 시스템과 스마트 국방 기술의 접목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차, 적을 단숨에 제압하는 자주포라는 찬사가 더는 외신의 제목이 아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듣게 될 평범한 문장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산 무기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 저력이며 대한민국 국방산업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K2와 K9이 함께 간다면 어떤 전장도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 곧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가 드디어 중국을 향해 한국산 K9 자주포를 발사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히말라야 인근에 배치된 중국 군사기지 10곳이 순식간에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국경 분쟁의 갈등을 폭발적으로 분출시킨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인도 측에서는 중국군이 못이 박힌 야구방망이로 인도군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휘둘러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라는 국방장관의 강경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고원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끊임없이 대치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소규모 충돌과 무력 시위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중국 병력이 차륜형 자주포와 특수부대를 추가로 배치하며 도발을 강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군 일부가 못 박힌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인도군 순찰대를 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수십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영토 보호를 위한 정당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인도 군부는 자위적 차원에서 중국 군사기지 주요 거점을 즉각 타격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가 선택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산 명품 자주포 K9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155mm 구경의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며 최대 사거리 40에서 50km를 충분히 지원합니다. 게다가 산악 지형에서 필요한 고각 사격 능력도 탁월해 높은 고원을 배경으로 하는 히말라야 분쟁지에서 그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전차포보다 훨씬 대형의 포탄을 더 먼 거리에서 쏠 수 있고 자동 장전 시스템과 고성능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어 초탄 명중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인도가 K9을 극찬한 세 가지는 첫째, 고각 등팍 능력. 험준한 지형에서도 기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되어 60% 이상의 경사도 무리 없이 오르며 안정적으로 포격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속 연속 사격. 자동화된 장전 장치와 계산된 방동 제어 기술 덕분에 분당 6에서 8발 정도의 사격이 가능해 광범위 화력 지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극한 환경 대비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도로 사정을 고려한 방호력과 기계적 설계가 적용되어 배치 후 곧바로 전투에 투입해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이번 실전 상황에서 인도군은 레이더와 정찰 자산을 통해 파악한 중국군 군사기지 좌표 10곳에 대해 K9 자주포를 일제히 발사했습니다.
터져나가는 굉음과 함께 155mm 포탄이 중국 진지를 순차적으로 타격했고 몇 차례의 재장전 사격만으로 주둔 중이었던 중국군 시설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통신지휘소와 헬기 경납고, 탄약 보급고 등이 직격탄을 맞아 통째로 파괴되는 장면이 인도 드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산 무기 기술력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군사 채널과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자주포 K9에 대해 저렴한 가격만이 장점일 뿐 정작 기술력은 뒤떨어진다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개된 세계 각지의 무기 평가와 실제 이 인도 분쟁지에서 운영 결과를 통해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에 주목하며 K9 자주포야말로 동급 최강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군이 초기 도입 물량 100문에 이어 추가로 100문 이상을 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조 원이 넘는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메이드 인 인디아 K9 바지라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인도 무기 사업이 될 것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인도의 도로망이 열악한 히말라야 지대에서조차 K9이 제기량을 발휘하자 중국산 SH-1이나 SH-15 같은 이 차륜형 자주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라다크 지역에서 자주포를 배치하고 있으나 그 주력인 SH-15는 차륜형 특성상 반동 제어가 어렵고 지형 돌파력에서도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포반이 발사 시마다 땅속에 고정용 스페이드를 박아야 하기 때문에 포탄 발사 간격이 크게 지연되고 정확도마저 낮아진 것입니다. 더욱이 고산지대에서 유지보수가 힘들어 고장이 발생하면 곧장 본토로 장비를 되돌려야 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결국 중국 언론은 이를 감추려 애쓰면서도 한국산 K9은 싸서 많이 팔리는 것일 뿐이라고 포인트를 흐립니다. 하지만 실제 무기 시장은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동률과 성능, 신뢰성,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되는 전천후 능력이 바로 핵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비공식적인 루트로 통해 대규모로 사들이기 위해 난리가 났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공식 수출 계약 없이 K9을 받아내기 위해 각종 비밀 루트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국이 단순히 K9 한두 대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무려 전략적 분량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제품을 중국이 손에 넣으려는 의도가 상당히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9 자주포가 가진 화력과 기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국은 이를 자국 기술력 향상은 물론 대외 무력 과시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주력 자주포를 기반으로 차세대 한국형 무기를 역설적으로 중국이 양산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방산업계 내부에서 흘러나온 여러 의혹들 때문입니다. 중국 측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한국 부품업체나 중간 브로커를 찾아다니면서 막대한 금액을 제시하며 거래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 정도 금액이면 뒤탈 없이 K9 일부를 빼돌릴 수 있다라는 협박성 제안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기업들은 공식적으로 그럴 리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소문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9 생산 라인 일부가 외부 요인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 제작사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주장, 그리고 중국 스파이가 이미 한국 내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가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말로 K9을 손에 넣게 된다면 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커진 만큼 K9을 복제해 제3국에 수출하려는 부정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화자찬과 달리 유럽 국가들도 K9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핀란드는 최초의 48문을 구매한 뒤 운용해보니 생각 이상으로 뛰어나다며 동일 수량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철에도 K9은 막힘없이 작동해 핀란드 포병들의 강력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 역시 깊은 숲과 험준한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작전 환경에서 K9을 실전 배치해본 뒤 가장 뛰어난 기동성과 신뢰도를 갖춘 자주포라고 극찬했습니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전장 한가운데서도 수십 발의 포탄을 연속 사격한 뒤 고장이 없는 데다가 유지보수 또한 간편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 중부 유럽의 폴란드, 나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권을 가진 세계 매체들이 K9이 보여주는 압도적 성능의 격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결정판, 경이로운 고장률 0%에 가까운 명품 자주포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현지 군사평론가들이 K9이 러시아와 접경해 있는 지역 방어에 꼭 필요한 핵심 전력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탄약 수송 차량과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높은 기동력은 기존 유럽제 자주포보다 오히려 한 수 위라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니 과거 한국 무기는 저가형 복제품이라고 비웃던 중국의 태도가 난감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로만 봐도 이미 K9은 동종 자주포 가운데 독보적인 1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과 가격 간 이 가성비를 넘어 가용성과 신뢰성이라는 무기 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경량형 싸구려 무기를 만들려고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공정관리와 핵심 부품의 높은 수준, 그리고 현지 환경에 맞춘 맞춤형 개량 기술력이 총체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다수의 한국 강소기업이 힘을 합쳐 꾸준히 기술과 품질을 끌어올렸습니다. K9을 실제 구매한 국가들은 한결같이 일단 써보면 또 도입하고 싶어진다 라고 합니다. 유지보수와 수리까지 원활하여 도입 비용 이상의 가치를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국의 지형적 특수성과 전술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니 어느 누가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값싼 무기가 아니라 각종 환경을 뛰어넘어 압도적 성능을 발휘하는 명품 자주포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지는 중입니다. 현지 테스트와 실전 운영을 통해 증명된 막강한 성능과 우수한 내구성, 그리고 표적 위치에 대한 빠른 반응 사격 기능 등은 이미 각국 군 지휘관들의 필수 체크리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서든 자주포를 들여온다면 K9은 선택지 1순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국제 무기시장의 정통한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가 완전히 인식의 전환점을 찍었다라고 분석합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외국 제품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보적 자주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이는 분명 군사 강국으로 가는 상징적 사례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거듭 자신들의 무기를 홍보하며 K9을 평가절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세계 유럽 언론들은 인도의 히말라야 전선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무기는 한국산 궤도형 자주포뿐이라며 보도했고, 혹독한 사마부터 습제, 고원, 정글, 평원 어디에서도 문제없이 구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대서특필되며 이제 자주포하면 K9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 대륙이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호마르 K 로켓포가 잇따라 실전 배치되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각국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야말로 미래 안보를 지키는 최적의 해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무기를 사봐야 후속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품 속도, 우수한 품질, 그리고 대한민국군의 적극적인 후속 지원까지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유럽 전역이 한국 무기 시스템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눈앞의 현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폴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스스로 유럽의 국경을 지킬 책임이 있다라고 공언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로켓포 체계를 대량 도입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계약 체결부터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 서방 무기에 비해 월등히 짧다는 점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나 미국 M1 에이브람스를 주문하면 몇 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반면 한국은 약속된 시점에 맞춰 무기들을 신속히 포장해 선적한 뒤 폴란드 항구에 도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추가로 도착한 K2 전차 9대와 K9 자주포 12대, 호마르 K 발사대 8기를 통해 폴란드는 전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100대 이상의 K2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K9 자주포 또한 120여 대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많은 중장비가 인도된 것은 결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계획 중인 K2 전차 총 도입 대수는 무려 100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처음엔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의심했지만 이제는 폴란드가 정말로 1000대 목표를 이룰지도 모르겠다라며 그 가능성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최전방에 배치된 제9전차 여단은 최근 수령한 K2 전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소련 시대의 T-72 전차를 개량한 PT-91 바르티 전차로 그간 러시아 국경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낡은 전차로는 늪지대나 험지에서 기동하기 쉽지 않았고 심지어 바닥이 진흙에 빠져 꼼짝 못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K2 전차를 운영해보니 진흙 구덩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K2는 강력한 엔진과 반능동 유기입 현수 장치를 갖춰 무게 대비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고 서스펜션의 자유도 덕분에 험지를 슈퍼카처럼 달릴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군 전차병들은 기존 서방 전차들이 최소 70톤 이상에 달해 조금만 지반이 약한 곳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반면 K2는 55톤 안팎이라 중량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총알 배송 수준으로 무기가 인도되는 점도 유럽 각국이 한국에 눈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 2A7 전차나 미국산 하이마스 로켓포의 인도 시점이 해마다 늦춰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시급히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은 납품 지연에 여유가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은 정시에 필요한 만큼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며 무기를 선적하기 때문에 유럽의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만큼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라고 입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빌트 3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어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가 미국 하이마스를 도입하려고 계약했지만 납품이 지연되어 발만 동동 구르는 동안 폴란드는 이미 한국형 천무 로켓포 호마르케이를 받아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등은 지금이라도 한국형 천무로 갈아타야 하나라는 고민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K2 전차가 단연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차세대 전차라는 점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1970에서 1980년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레오파르트도 꾸준히 개량되어 왔지만 본질적 설계상 한계가 있고 중량이 무거워지는 추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K2 전차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디지털 전차 기술의 결정체로 중량 대비 높은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을 동시에 구현합니다. 엔진과 변속기의 성능은 우수하며 급격한 지형 변화를 맞닥뜨려도 서스펜션을 앞뒤로 숙이고 무릎을 꿇는 독특한 자세가 가능해 실전에서 기동 사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도 K2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군 당국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일부 도입했지만 추가로 필요한 300여 대의 신형 전차는 K2로 검토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차를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으며 지금 유럽의 가장 시급한 가치는 납기와 후속 지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산 무기는 품질은 우수해도 납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적돼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분위기입니다. 나아가 노르웨이 역시 K2를 테스트한 후 호평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레오파르트 2A7을 선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르웨이 군사 전문가들은 K2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무게가 10톤 정도 가벼워 도로 교량을 부담 없이 지날 수 있고 노르웨이처럼 산악과 강이 많은 환경에서 기동력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진 출력이 길다면 당연히 중량이 더 가벼운 전차가 더 빠르게 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 국가적 사정으로 레오파르트를 선택했던 노르웨이는 정작 전력 강화를 시급히 원하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의 포즈난 군기계 공장에서 K2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생산홀에 50톤 크레인 6대를 설치해 최대 100톤급 차량을 동시에 들어올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K2 전차 1000대 생산이라는 당초 목표가 결코 과장된 수치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폴란드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루마니아나 다른 나라가 K2를 도입할 경우 폴란드 현지 공장을 통한 유럽 K2 생산 허브 역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전 배치와 현지 공장까지 잇따라 확보하면서 폴란드는 유럽의 안보 지형을 한국 무기로 재편한다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K2 전차가 배치된 제9 전차 여단 영상을 보며 창고에 있던 구닥다리 전차 대신 최신형 전차를 받았으니 대령이 저렇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K2 전차 주변에서는 신발 커버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고급 장비다라고 농담을 던지며 한국산 전차가 폴란드군에 가져다줄 새로운 가능성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국방 예산 감축론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더는 미군 의존만으로 국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미군 지원이 줄어든다면 유럽 각국은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더욱 각광받게 될 전망입니다. 납기 준수, 편리한 후속 지원,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라는 매력적인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은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최고라는 진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이라도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아무리 장갑이 두꺼워도 진흙에 빠져 꼼짝 못하면 적의 표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로켓포는 시기적절하게 공급되며 유럽 각지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막아야 하는 폴란드, 루마니아, 빌트 3국 등에서는 한국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믿을만한 무기 파트너라는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룬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산산업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대규모 생산 능력, 그리고 협력국에 대한 세심한 후속 지원으로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빠르게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무대에서 K2 전차를 비롯한 한국산 무기가 전장의 판도를 뒤흔들 핵심 전력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로 부상한 폴란드에서 K2 전차와 천무 로켓포가 내뿜는 굉음은 곧 러시아에게도 쉽게 움직이지 말라라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한국산 전차가 유럽을 진정한 안보의 성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쌓으며 비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심지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와 국영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와는 향후 어떠한 협력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에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릴 것이며 심지어 군사적 위협마저 가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주변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첫째,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규모의 군사비 지출을 단행하며 자체 군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양한 신기술을 민간과 공유하는 군민 융합 정책을 통해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와 우주기술 개발, 무인화 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중심의 대중경제 전선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중국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함정, 전투기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인프라 구축과 군사 현대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역으로 중국은 이곳을 자국 군수 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1대1로 정책의 핵심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은 막대한 경제 지원과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이들 국가로 수출이 확대되자 중국은 이를 국가안보와 영향력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외신 기사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국가에는 우리가 추진하던 각종 인프라 투자와 대규모 차관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경제적 연계가 깊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 무기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군사적 위협까지 언급됨에 따라 해당 지역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한국 무기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을 보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협박을 받은 인도가 중국의 협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보란듯이 전격적으로 한국 조선 방위산업과
초대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산 무기 도입 국가에는 경제, 군사 협력을 전면 차단하겠다라는 강력한 으름장을 놨음에도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산 선박, 천척 플러스 알파는 물론 군함까지 최대 수천 척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한국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이를 중국의 위협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강력한 의지이자 인도가 해양 패권 경쟁에서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야심찬 선언이라며 연일 일면 톡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처럼 한국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 조선업은 20년 가까이 글로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일본, 유럽을 단숨에 제치고 글로벌 시장을 호령해온 K조선의 이름값이 이번 인도의 빅딜 선언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단순히 상선 천척 확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군함도 수백에서 수천 척 수준으로 한국산을 대거 도입하겠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도군 수뇌부는 우리는 인도양에서 중국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국 조선 방위산업이 보유한 첨단 군함 건조 능력에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는 전체 무역 물동량의 95%를 해상 수송에 의지할 정도로 해양 운송이 핵심 동맥입니다. 그런데 자국 조선업 역량이 세계 점유율 1%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라 연간 110조 원가량을 해외 선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계로는 향후 20년간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렇게 방치하며 연간 500조 원 수준의 막대한 임차료를 해외로 흘려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해운 자립도 없이는 진정한 경제대국이 될 수 없다라며 세계 최고의 LNG 운반선 초대형 선박 건조 능력을 지닌 한국을 파트너로 적극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2월 초 울산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빅3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인도 대표단은 한국은 모든 종류의 상선을 대규모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이미 갖춰놓았다라고 감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가 한국과 협력하려는 분야는 민간 상선을 넘어 해군력 전반까지 아우릅니다.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 등 대형 해상 전력 확보를 서두르는 인도에겐 한국의 축적된 함정 건조 경험이 무엇보다 매력적입니다. 북한과의 대치로 군함, 잠수함 등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상당 수준의 노하우를 자랑하며 첨단 무인화 기술과 스텔스 함정 설계 등 다양한 미래형 기술 개발에서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인도가 중국산 무기는 물론 중국의 경제적 협박을 단호히 물리치고 한국과 손잡았다라며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번 결정은 인도가 해양 패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이 1대1로 정책과 인프라 투자를 앞세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와중에도 인도가 국익을 지키고 나아가 해양 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이라는 최강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논조를 내세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인도의 이 같은 행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특정 국가가 타국 무기를 무분별하게 대량 도입하는 것은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라며 사실상 인도를 지목해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협력 관계를 전면 중단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인도 측 기류는 확고합니다. 인도 국방장관과 해군 총장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우리는 한층 더 굳은 의지로 해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경제, 군사적 공세를 펼치면 펼칠수록 인도가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최근 한국 조선 건조 기술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형 상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함 분야에서도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해 한국이야말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는 평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수년간 무서운 기세로 조선업에 투자하며 국영 조선사를 앞세워 대형 군함 생산을 확대해 왔음에도 한국산 군함의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분명하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력 매체들은 한국의 조선 건조 역량을 세 가지 측면에서 극찬합니다. 첫 번째는 정밀도 높은 선체 설계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1970에서 80년대부터 일본과 유럽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며 세계 조선사상 유례없는 품질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선체 설계 기술과 초밀도 용접 공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선체의 강도를 최대화하면서도 중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속도와 내구성 면에서 중국산은 물론이고 다른 경쟁국 조선사와 비교해도 한층 뛰어난 결과물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전투체계 및 무기체계 통합 능력입니다. 군함은 일반 상선과 달리 함정 내부에 다양한 레이더, 센서, 화포, 미사일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초정밀 통합 전투체계를 짧은 납기 내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 조선소들은 단순 조립을 넘어서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시스템을 함정에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를 갖췄다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예컨대 중국산 군함은 대형화, 양산체계를 활용해 단기간에 수적 우위를 노렸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함정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교함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한국산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받는 강점은 스마트야드, 기술과 인프라입니다. 이미 한국은 대형 조선사마다 초대형 도크와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연간 수십 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부터 LNG 운반선 그리고 신형 구축함과 잠수함까지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도 규모 면에서 빠르게 추격 중이나 품질 관리와 고품질 인적 자원 배분 면에서 한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한국 조선사들이 구축한 스마트야드 체계는 로봇, AI, 3D 시뮬레이션 기술이 어우러진 종합 작업장이며 이는 곧 생산 효율성뿐만 아니라 품질 안정성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산 군함이 해상 기동력, 스텔스 성능, 전자전 대응 능력, 거기에 더해 함정 내 인체공학적 설계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산 대비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합니다. 다수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 함정도 2010년대 후반부터 기술력이 꽤 발전했지만 아직도 전투 상황에서의 안정성과 함정 내부 시스템의 통합도 면에서 미흡한 점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한국은 오랜 노하우의 기초에 함정 구조 배선과 통신 장비 배치를 세밀히 설계, 제작함으로써 실제 전투 상황에서 불필요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유지, 보수 체계 역시 편리하게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군함이 가성비와 대량 생산으로 홍보되는 것과는 달리 한국산 군함은 최정상급 해군력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는 고성능 함정이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조선소들은 군함 엔진, 추진장치, 발전 설비 분야에서도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함 동력 체계의 핵심은 지속 동력과 연비 그리고 함정 내부 공간 활용 효율성인데 한국 기업들은 높은 기술 표준을 통해 엔진 성능과 함정 설계를 최적화해 왔습니다. 덕분에 한국산 군함은 항속력이 뛰어나면서도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비 주기도 길어 해군 작전 유지 능력에서 빛을 발휘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해오는 것으로 유명한 말레이시아도 이번 중국의 한국산 무기 수입 금지 폭탄 발표 후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중국산 기체 대신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말레이시아 주요 언론들이 연일 한국이야말로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KF-21은 뛰어난 항공 전자장비와 AES의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고성능 엔진을 탑재해 초음속 순항 능력까지 갖춘 4.5세대급 전투기라며 공중전, 지상타격, 정밀 유도탄 운용 등 다양한 임무에 최적화된 완벽한 멀티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KF-21이 전자전 대응 능력과 스텔스 도색 기술로 중국산 전투기 대비 우세를 보인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 언론들은 한국이 개발한 KF-21은 기체 설계부터 전투체계 통합까지 이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성과 신뢰도를 갖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투기의 경우 수시로 부품 공급이 끊기거나 협상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거론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한국은 오히려 구매 후 정비와 업그레이드까지 꼼꼼히 책임져주는 이 든든한 파트너로 각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 중국은 걸핏하면 협박을 동원하며 거대 경제력에 기대해 상대국을 움츠리게 만들지만 한국은 상생과 협력을 지향하며 기술 이전과 품질 보증에도 적극적이라며 말레이시아가 이번 계약을 통해 조종사 훈련, 군수 지원, 산업협력까지 통합 패키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KF-21 대량 도입이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서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국방, 산업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 공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항공 분야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